조간 브리핑. 2015년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난밤에 매우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나흘간 두 차례의 협상 끝에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우리 측도 확성기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서로의 요구가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 평화와 타협의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하기로 해서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에 달한 상황을 남북이 마라톤 협상을 통해 풀어낸 점,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껏 전쟁 불사론을 펼쳤던 대결주의자들 말입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의 신뢰 회복과 공동체성 강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의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남과 북이 오늘 새벽 고위급 접촉을 극적으로 타결짓고 6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 상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고수온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15호 태풍 고니는 그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강한 세력으로 유지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태풍 고니는 아침 7시 현재 제주 서귀포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태입니다. KBS와 인터뷰한 김승현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기업들이 수출로부터 이익들을 크게 내고 있지 못하고요. 내수경제도 성장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변수의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어제 중국 증시는 말 그대로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상하이 증시의 낙폭이 8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올 상반기 상승분을 모두 날리고 지난 연말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상하이 증시 폭락 소식에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추락했습니다. 영국, 독일 증시도 2% 이상 빠진 하락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40달러 선까지, 철강,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국민TV 회복을 바라는 조합원 모임,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의 제공입니다.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않는 언론,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는 언론. 2013년 공정 언론을 향한 국민의 갈증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실패를 예언할 때 2만 7천여 조합원의 꿈이 국민TV로 모였습니다. 2015년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마포구청 대강당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대의원 임시총회. 대의원 여러분의 참여로 국민TV의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치의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치의 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측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문점. 네, 오늘 새벽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배달된 조간신문 중에 조선중앙동아 한국일보만 발표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우선 한국일보 기사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이틀 밤을 새워 논의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합의 도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언급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접촉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의 지뢰 또 포격 도발과 관련한 유감 표현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어제 접촉에서 남측 대표단은 북한의 목함 지뢰,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 등 북측 대표단은 북한의 소행을 부인한 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만 줄기차게 주문하면서 양측이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측은 특히 우리가 사과하러 내려온 게 아니다. 사과할 수도 없다. 이렇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공감한 끝에 극적 타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양측은 수차례 합의문 초안을 수정한 끝에 어제 정오쯤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혹은 유감 표명과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제기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놓고 접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면 남북이 합의한 데에는 북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변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이미 부인했던 지뢰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특정 주체를 검명하면서 유감 표명을 함으로써 사실상 사과를 했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자, 북한이 지금까지 5번 사과를 한 셈이 됐다. 한국일보가 또 3면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국민일보는 8번 사과를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북한의 5번째 사과. 지금까지 어떤 사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다. 우리 내부의 좌경 맹동 분자의 소행이다. 그 일 저지른 사람들 응분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도 있었죠. 유감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쌍방이 노력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쌍방이 노력하자. 뭐 우리만 책임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뜻도 읽혀집니다. 1998년 동해안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입니다. 막심한 인명피해는 깊은 유감이다.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과 관련해서는 우발적 무력 충돌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면서 협상 내내 버티던 북한. 네, 이번이 벌써 5번째 사과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국면 한 고비를 넘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사과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오늘 업로드될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에 어제 출연을 했는데요. 김종대 편집장, 사실은 이번 협상 공개리에 진행되는 것인 만큼 또 강대강이 맞붙는 것인 만큼 협상 실효성 없을 것이다. 타결을 본다면 애둘러 추가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다음 회담으로 짐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근데 일단 대화가 오래 간다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래 가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건 한 번 합의가 되면은 본물 터지듯 터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뜯어먹을 게 많아요. 지금 오늘 국방부 판문점에 다 갔어요. 뭐 북한 정책하고 뭐고 다 가고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가 올해 10월에 문경에서 열리는데 이게 흥행이 안 돼서 지금 두통인데 북한 인민군만 초청한다면 어때요? 응원단 오면은 대박이에요.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군인들이 다 준비하는 건데 고준비팀도 지금 저 한 숟가락 하나 갖고 덤비고 본물 터져요. 안 되면 다 말짱 도루묵이지만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남북 관계가 진짜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지도부 사이에서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가 틈새 이렇게 뭐 합의도 하고 으르렁도 되고 이러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면을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어려운 말로 그랬는데 저는 그 말도 안 맞는다고 봐요. 적대적 기생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생하는 이런 것이죠. 상당 부분 많이 틀렸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올린 페이스북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축, 포용정책 부활, 근조, 극우정책 파산. 내일, 그러니까 오늘자 조선일보가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제 예측도 많이 틀렸네요. 그게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방송에서 냉전 논리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던 평론가들도 벌써부터 말 바꾸기를 하는군요. 김관진 실장, 오늘은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오늘 조중동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중앙일보는 빼죠. 중앙일보는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 그리고 극단적 대결주의의 지향 이거를 사설을 통해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동아일보가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남북 일촉즉발 위기 속에 박 대통령 원칙 고수 승부수 통했다. 박 대통령의 공으로 이렇게 잔뜩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도발 악순환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 통했다. 동아일보 미영시적 사과 거부하던 북한 막판 선회 대북 원칙론 통했다. 이 조중동 기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통했다. 이게 다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조선일보 남북 일촉즉발 위기 속 박 대통령 원칙 고수 승부수 통했다. 중앙일보 박 대통령 도발 악순환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 통했다. 동아일보 명시적 사과 거부하던 북한 막판 선회 대북 원칙론 통했다. 대화라는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이 대화할 때이냐 강력한 응징으로 맞대응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종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박 대통령은 대화를 택했단 말이죠.
야당의 주장대로 말이죠. 대화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보수 언론들 갑자기 박 대통령 추켜 세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박 대통령은 찬사를 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을까요? 한국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 중인 어제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력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확성기 방송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남측 대표단에게 내려보내는 협상 가이드라인이면서 김정은에게 보낸 강경한 메시지로 해석되는데요. 협상 진행 중에 최고 결정권자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제시해서 협상의 출구를 없앴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처럼 협상 도중에 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 대표단은 결렬을 택하는 대신 협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남북 접촉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김정은의 의지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양측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오늘 새벽 1시쯤 협상을 타결시켰는데 박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리전이 일단 결실을 맺은 채 종료된 순간이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강수를 뒀고 김정은은 성과 내기를 위해 타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양보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렬됐겠죠. 예. 자,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타협을 택하게 된 배경은 좀 복잡합니다.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 없이 관망하면서 남북 간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의제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러나 유엔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도 동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긍정적인 입장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대외 정책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경향신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게 되면은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를 열려고 온 국력을 쏟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 긴장 상태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점도 북한에게 압박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시보는 중국은 한반도 사태의 볼모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현재 남북 긴장이 9월 3일 중국의 열병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세력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평양이나 한국 혹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세력이 도박을 하려는 것일 수 있다. 만일 열병식이 어떤 형태로든 악의적인 방해 탓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만일 긴장이 격화돼서 상황이 통제할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적절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 이 사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모종의 수단을 쓸 수 있음을 이렇게 내비쳤는데요. 아시는 대로 남과 북에 대해서 중국은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할 적절한 수단, 뻔하지요. 남한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점,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고요. 또한 북한을 상대로는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금전적 지원. 이걸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과 외부 세력도 거론했단 말이죠. 한국 내의 방중 반대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온 미국까지 아울러서 한데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 김정은으로서도 선택지가 좁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오면 이 기사 주목됩니다. 군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사건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면서도
정작 지뢰 공격을 당한 육군 1사단 관할구역에서는 대북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건 북한이 목함 지뢰를 설치해서 도발한 장소가 1사단 관할인 파주 지역 추진 철책 통문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군 당국은 1사단과 마주하고 있는 전방 초소를 통해서 침투한 북한군이 지뢰를 설치했다라고 판단하고 이 지역 북한군 부대를 사실상 도발 원점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군 당국이 1사단에서 대북 방송을 안 한 것은 아무래도 개성공단 안전을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사단 지역에서 대북 방송을 하면은 개성 지역까지도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여파가 개성공단 근로자들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오가는 것이 많아지면은 결국 상호 침략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햇볕 정책이 먹힌 것이죠. 남북 간 높아진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고 도발 피해를 입은 1사단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개성공단이 결국 남북 군사적 긴장의 버퍼링 존, 그러니까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수신문인 국민일보에 오늘 일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전쟁은 안 된다. 남북 합의 발표 이전에 찍은 신문으로 보이는데요. 남북 긴장이 극단에 치달으면서 인터넷 공간의 댓글은 우후죽순인데 전쟁 불사론, 이걸 염려한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말이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은 숭고하지만 전쟁 불사론이 인터넷 공간에서 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철없는 이야기로 넘기기엔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막막한 현실의 벽에 갇힌 청년층의 실태에 주목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전쟁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왜곡 표출됐다는 겁니다. 주목되는 이런 견해입니다.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 견해가 있는데 현실의 무력감과 힘든 일상에 지친 젊은이들이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얻는 수단으로 전쟁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애국심이 왜곡돼서 집단적 공격성으로 발전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불사론, 이것이 애국인 양 포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도 참 문제입니다. 경향신문 6면에도 말이죠. 군복 인증을 비롯한 불러만 달라. 언제든 출동하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두고 우려하는 그런 시선을 담았습니다. 예비군 7년 차인 30살 정모 씨는 전쟁이 나면 사회적 약자들이 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최근 젊은 사람들은 군복 입은 자신의 멋진 모습만을 상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파문 같은 이런 전대미문의 국가적 보건 대란을 막을 중책을 갖고 있단 말이죠. 정진엽 후보자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견해 가운데 하나인 원격 의료,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원격 의료가 대도시에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도시 아닌 곳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대기업 배불리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최대 수혜자가 바로 삼성이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대도시에선 필요 없다. 원격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대도시에선 필요 없다라는 말은 다른 도시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실제로 대도시에서도 원격 의료하자 이런 주장은 안 하거든요. 자, 그러나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점은 또 주목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도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중심으로 꾸민 뉴스의 재구성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어수선한 상황.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친박이면서 대통령 최측근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 보건복지부의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복지 업무인데 이 복지 분야에서는 전혀 비전문가이자 또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분이 아니냐 이런 비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복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복지 분야에 대한 학습도 열심히 하겠고 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이 제일 권위자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은 좀 알지만 복지는 모른다는 말. 앞으로 공부하겠다는 뜻. 겸손인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인가. 답답한 김재원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것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학습을 하고 현황 파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장관에 임명이 되어야 돼요. 네. 지금부터 공부하겠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과연 복지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식견이 어느 정도인지 전부 질문을 할 텐데 그것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부를 하겠다 이런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좀 하셨습니까? 예, 청문회 준비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복지라는 분야가 워낙 범위가 넓고 또 깊은 내용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진엽 후보자. 서두 발언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한 지 67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를 문제 삼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후보자 혹시 뉴라이터인가요? 뉴라이터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개성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건국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건국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이 뭔지 아세요? 친일의 역사를 덮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친일의 역사를 덮고 싶은 거고. 예. 그러니까 자꾸 건국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네. 예.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또다시 열심히 배우겠다는 정진엽 후보자. 배워야 할 분은 또 있는데 얼마 전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뉴라이터입니까? 그러면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개성하지 않습니까? 건국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건국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이 뭔지 아세요? 친일의 역사를 덮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친일의 역사를 덮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의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을사늑약과 을사조약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를 비판하면서 한국교과서의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두 표현의 병용. 사실 좀 혼란스럽긴 하지요. 그렇다면은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면 됩니다. 을사늑약으로 하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 국정교과서로 가야 한다. 그래야 혼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교과서로 가기 위한 그런 억지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문 한 장이면 될 것을 왜 국사교과서, 이 검정체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을사늑약, 을사조약 이렇게 병용하도록 한 주체가 다름 아닌 교육부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을사조약, 을사늑약 이렇게 병용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예. 이 부분은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사실 조약은 국가 간 합의에 초점을 두고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용어죠.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을사늑약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을사늑약이 교과서에 나온 것은 검정제 전환 이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을사조약이었던 거죠. 을사조약 잘못된 표현이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둘 다 병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로 교육부였다는 거죠. 본인들만 잘하면 될 문제인데 말이죠. 예. 이런 교과서를 어떻게 수능 보겠느냐. 이런 교육부로 무슨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겨레 이면 지적이었습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타워 팰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 열기가 폭증하던 2002년 11월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잠실에 37개 층짜리 2개 동으로 짓는 롯데캐슬 골드 400가구를 공개 분양했습니다. 당시 청약에는 무려 10만여 명이 몰렸는데요. 펜트하우스가 포함된 고층부 청약에만 무려 26,723명이 신청해서 3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청약금만 1억 원인 펜트하우스는 청약 첫날에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를 넘겼습니다. 청약 첫날인데. 자, 그런데 이 아파트 최고층 복층형 펜트하우스 8채 중에 절반을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계열사가 입주 시작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 복층형 펜트하우스 4채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3자녀와 롯데쇼핑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시행사는 롯데쇼핑이었는데 신영자 이사장은 당시 롯데쇼핑 총괄 부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분양을 맡은 롯데건설 쪽은 시행사 부사장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분양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됐거나 분양권 전매를 했을 수 있고 미분양 물건을 제값을 치르고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총수 일가가 추첨을 통해서 이 분양을 받았다. 네, 이런 주장을 과연 몇 사람이나 믿을지 의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 차량 소유자 22명이 가해 차량들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배상을 하라라면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피해자인 거죠. 자, 교통사고로 수리를 했든 간에 여간 차 가격은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떨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가격 하락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피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원의 의견을 집단적 방식으로 모으지 않아서 무리를 빚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임금 등의 규칙을 담은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직원의 과반이 가입한 노조의 대표자나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 규칙을 바꿀 때마다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바뀐 취업 규칙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규칙 변경 때 노동자들을 따로 만나서 동의를 얻으면은 무효라는 겁니다. 직원들 다수의 의견대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 없이 변경을 추진한 정부, 머리를 극적이게 됐습니다. 오늘의 날씨. 15호 태풍 고니가 우리나라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태풍이 오늘 오전 일본 규슈 북서부 해안을 지나서 오후에는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점차 남해 앞바다와 동해 전 해상, 남부와 영동 지방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많은 곳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도 문제지만 바람도 문제입니다. 입간판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바람이 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계속해서 북상하면서 태풍과 멀어지는 제주도부터 비는 그칠 예정인데요. 오늘 낮에 제주도는 비가 그치고요. 충남과 호남, 경남 지방은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내일 낮에 비가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한겨레 정석구 편집인의 칼럼 북한 붕괴로는 망상이다.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붕괴론부터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결코 동독이나 소련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남북한과 동서독은 역사적 경험이나 국제정치학적 조건이 전혀 다르다. 북한의 경제 사정도 최악을 벗어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수준도 나아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건 더욱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6.25 전쟁을 통해서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무력으로 굴복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남북한 합쳐 100만 명이 넘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얻은 교훈이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통한 통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두 나라 모두에게 재앙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 수준은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 남한의 4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 경제가 북한을 감당할 수가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상태로의 북한 붕괴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설사 북한이 붕괴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귀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우선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 또한 우리 희망대로 움직여줄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보수 우익 정권이 계속해서 북한 붕괴론에 기댄 대북 정책을 펴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속성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 정권이 북한 붕괴론이란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보는 대로 끝없는 남북 긴장과 군사적 충돌만 되풀이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 대박을 만들지 아니면 남북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북한 붕괴론에 계속 기댈지 갈림길에 서 있다. 박근혜 정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의 재발 방지 차원을 넘는 통 큰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